듀오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지난주에 두 분 동시에 그 머리를 좀 손질하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는 이걸 벌초라고 했죠. 벌초. 저라니요. 너무 더워지니까 예. 너무 답답한 걸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시원해졌습니까? 시원해질랑말랑 하다가 다시 네. 또 폭염이 오고 그렇죠, 또 그렇죠. 수도권 지역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맞습니다. 이런 극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저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 극한의 폭우 속에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오. 예, 경기도하고 강원도 간 이유는 다문화 대안학교를 저희가 여수 YMCA가 만들어 보고자 예. 견학을 갔다 왔는데 경기도 파주에 조이 하우스라고 여기는 아프리카계 있죠. 아프리카 흑인 유아들이 부모님들은 불법 이민자나 이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낮에는 누가 데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은 아버지는 그 뭐죠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이제 뭐죠 환송이라 그러나요? 강제 출국 하고 엄마는 유아를 데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루에 12시간 13시간 하면서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데 고국으로는 절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남편은 가 있는데. 근데 외인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교회에서 작은 유치원을 대한 유치원처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엄밀하게 불법이죠. 미인가 유치원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엄마들이 낮에는 돈을 벌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 때가 없잖아요. 외국인 여성들. 아프리카 여성들. 네, 그러니까 유아들은 아프리카예요. 어머니는 대부분 불법 이민자고 아빠는 강제 송환 당했고 이러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한국말을 잘 모르거든 엄마도요. 이러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려고 불법 이민자로서 낙인 지키면서 가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보육하면서 살아가는 곳을 갔다 왔고 또 우리가 인순이 가수 있죠. 예. 인순이 가수가 강원도 홍천에 해밀이라는 다문화 대안학교를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한번 들었던 거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인순이가 2013년도부터니까 벌써 1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 5년 전에는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전라남도도 동북권 지역도 농어업 쪽에 종사하는 그건 합법 이민자죠. 결혼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모계가 아시아 계통인 아이들이 많아요. 초등학교는 어떻게 적응을 하는데 또 중도 입국한 아이들도 많거든요. 중학과정을 대안학교식으로 도교육청하고 정식 인가를 받아서 학력 인정이 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전남 지역도 그게 좀 필요한 사항이다. 농어촌 쪽에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형성된 가족들이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걸 대상으로 하면 중학교 과정을 좀 더 대안학교식으로 모델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이제 여수 YMCA가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뭐 선진지기랑 갔다 와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계 아이들, 유아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시각이네요. 네네. 보이지 않는 분들이시고. 그래요. 예, 선진지 견학 다녀오신 근황 좀 풀어주셨고 김석 총장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저는 요즘 뭐 날도 너무 덥고 또 순천 YMCA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멈춰버린 어린이집에 저전 어린이집이 한 달 동안 그 이사 온다고 했었잖아요. 예. 되게 좀 활기를 띄었다고. 네, 활기도 좀 있고 대학 YMCA 우리 대학생 2명을 지금 오키나와에서 열리고 있는 평화 캠프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대학와의 친구들이 그 오키나와에 또 굉장히 좀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고국과 제주 4.3, 여순 11구 이런 것들을 듣고 뭔가 연결고리, 국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YMCA가 뭐 어디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YMCA 그 우리 이택민 부이사장님께서 정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보내놓고 12일부터 갔으니까 오늘 도착했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8월 15일에 들어왔으니까. 예, 그랬군요. 그다음에 뭐
저의 그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왔을 때 그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예. 그 지금 현재 그 마지막 선고 공판이 8월 28일인데 그 8월 13일 날 지금까지 모아진 탄원서 한 2,433명 정도 예 탄원서를 일단은 법원에 좀 제출했고 제출할 때 그 박선택 선배 또 뭐 박소정 대표 뭐 박수환 선생님 옆에 계시는 뭐 김대희 총장님 이런 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뭔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좀 재판부에게 다시 한번 좀 호소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여튼 8월 20일까지는 제 개인적인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조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2천여 명 정도 탄원서가 모였으면 아마 그렇죠. 좀 뭐 영향이 크지 않을까 재판부에도.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단 다음 주 근데 상황 막 좀 보겠습니다. 재판부를 압박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공익 활동가들의 활동이 그럼요. 벌어진 과정에서의 그 우발적인 것이 죄가 된다면 하는 그런 이제 같은 공감을 형성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 볼 텐데요. 그제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을 담은 국정계획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었는데요. 내용에는 개헌부터 코스피 5천까지 다양한 국정 과제가 담겼습니다. 지역에서는 전남 공공의대 신설과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구체적인 지역 현안들이 들어갔나? 이런 것들 기대가 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제 이재명 정부 5년의 로드맵,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겠지만 우선 발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피처의 혁명, 시민광장 속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선거 과정 속에서 후보가 다양한 지역을 돌면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당선 이후에 여야 간에서 여러 공약 중에서도 야쪽에 국민의힘이라든가 야쪽에서 나온 공약들도 받아 안으면서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내용들은 다 나왔다. 그래요? 근데 단 이것이 이제 인수위 과정이 없다 보니 현재 이제 국정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위는 좀 바뀔지언정 어쨌든 국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받아 안으려고 좀 했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 있는 내용들은 향후 국무회의라든가 좀 더 대통령과의 만남, 각 부처와의 만남 속에서 계속 좀 주제나 화두들을 던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국정 그 3대 원칙을 정했던 것이 저는 가장 좀 마음에 들어요. 경청과 통합, 그리고 공정과 신뢰, 그리고 실현과 성과. 이것은 그동안에 70일 동안 국무회의라든가 다양한 그 공개된 토론회나 또 회의 과정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잘 잡았다, 로드맵은. 하지만 시기적으로 여전히 인수위가 없으니 여전히 좀 자세히 밝혀줘야 될 영역들이 여전히 좀 뭉텅그려서 나가고 혹은 뭐 통합적으로 나가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좀 아쉽다. 하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갈등과 또 분열이 없이 나름대로 통합하면서 나가려는 그러한 느낌들은 받았던 국가 로드맵이라고 통합의 봅니다. 느낌은 충분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 발표 방식도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치 컨퍼런스 하는 것 같고 막 원탁 토론 느낌도 있었고 또 마치 그 우리가 이제 퍼실리테이션,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 하다 보면 각 테이블별로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준비된 과정을 이 형식도 되게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내용은 어차피 김대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그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비탈키를 내려오는 느낌이라고 지난 그 과정을 좀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김대희 총장님도 말씀 국민주권, 뭐 행복중심, 뭐 경청 다 있는데 1호부터 3호까지의 주요 과제가 제1번이 개헌, 그다음에 뭐 검찰 개혁. 그러니까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광장에서 튀어나왔던 시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일들이 이제 대통령 공약의 1호, 2호, 3호로 접히는 걸 보면서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면서 개혁하고 반드시 혁신하겠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론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수렴됐기 때문에 예. 뭐 9월 추석에 아니면 내년 3월까지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보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던 그 많은 그 정치 덕후들에게는 굉장히 큰 효능감을 주는 어떤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 내용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런 가운데서 조금 이제 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궁금한 큰 틀의 것 같아요. 방향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거를 채우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말고 누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 이런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가운데 있고 그 옆에 장차관들이나 수석들이 예. 딱 펼쳐져 예. 있어서 하객진처럼 딱 치고 나가서 국민주권 정부를 들어올려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이번 국정기획 과제에서는 조금 좀 본인들이 취하고 있는 원탁 토론이나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거나 막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큰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 예. 국민주권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과시하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돼 장군에 있는 비해서 느낌이. 그 병사들이 좀 부족하더라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축구에서 솔직히. 감독은 감독 역할이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감독이 스트라이커도 가고 수비수도 예. 하고 미드필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번 정부는 실전에 뛸 민주당이든 선수들이 조금- 국민의힘이든 그렇죠. 뭐 어느 정당이든 관계없이 광장에서 대통령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정권을 창출했다고.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창출해서 이재명을 픽한 건데 선택한 건데 혹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예. 수렴해도 된다. 국민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예. 아까 김대희 총장님 자세한 내용이 빠진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드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야기 나오잖아요. 원칙대로 누구나 다 그 수사와 기소 영역은 분리하자는 건 맞아요. 그러면 현재 좀 불안감 하나가 또 검찰이 그동안은 뭐 일정하게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 큰 사건들 특수부가 했던 것들은 문제 있다라고 본다면 그럼 나머지 일반적인 민생사범이라고 하는 8대 민생사범 이런 것은 경찰이 너무 좀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버리면 그럼 경찰의 수사권들을 어떻게 강화하고 신속하고 속도감이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 전체에 대한 불안감들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은 없어요. 물론 가장 큰 국가기관들의 역할들을 조정하는데 언제까지라는 시간은 두지만 네. 그러면 시민들 한편에는 야 검찰의 수사권은 잘한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 지역 토호 세력들하고 연착되어서 수사권 엉망이고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어떻게 확진할지에 대한 충분한 영역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많은 예산들이 한 210조 원 정도 들어요. 5년 동안에 걸쳐서. 그러면 이제 기존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존 예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1년에 거의 60조 원 가까이를 50조 원, 60조 원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재원이 어디에 나올 건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제들 뭐 50개, 60개, 100개 이상의 주요 실행해야 될 과제들은 나오지만 여기에 대한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측면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재원 이런- 조달 방안도 네네. 예.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210조 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수에서 어느 부분을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명확히 해주면 좋은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재명 안 대통령의 특성상 그 그룹들의 특성은 방향을 결정해주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방식이라 기존의 정부 운영과는 좀 다른 방식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210조 원 재정 전 잘한 거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지 저는 210조 원 규모에 대한 정책 구상도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나라재정 그 산림 전략 관련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정창수 소장이 막 그 전략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바로 그 현장에서 정보 공개해라 왜 이거 안 되느냐라고 예, 하니까 예. 기획실장인가 즉 기재부 예산실장이 말 그대로 거기서 바로 공개하겠다고 해버리는 거죠. 왜 그동안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왜 그런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꼭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해야지만, 입을 예. 통해서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요소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중에요. 저희가 좀 궁금했던 지역에서 궁금했던 이슈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대 신설 부분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병원 혁신 확충, 또 지역별 과목별 의료 공급 격차 해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공공의대 신설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발표를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약간의 느끼는 감정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옛날 선거 과정 속에서도요. 예. 물론 이제 국립의대가 없는 소외 지역에서 국립의대 문제는 다 공약으로 걸었어요. 예. 인천광역시 예. 그리고 경남 창원, 전남 그리고 뭐 전북도 전주에서 국립의대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성향인지 모르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거하고 내용을 이제 질적으로 높이는 거. 두 번째로는 그 지역별로 보면은 소아 응급 의료 체계들이 있어요. 필수 의료 체계들. 여기에 이제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좀 더 어려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별 과목별 그 의료 공급 벽차 해소. 예. 그리고 필수 의료 보상 체계 마련하는 거. 민간병원 관련돼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의 최상층은 국립의대거든요. 의과대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을 곧 의과대학이라는 말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의과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딱 나온 게 아니어서.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애매해요. 입장에서 예. 요걸 제대로 하려면 의과대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받아들이는데. 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전주나 창원, 인천 쪽을 제가 여론을 좀 들어봤어요. 예. 아, 거기서도 다 의과대학을 신설한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저 모든 각 지역에 근데 전남뿐만 다 아니라 환영한다 이렇게. 네, 창원도 거기도 국립대는 있는데 의과대학이 없거든요. 100만 명 넘는데. 예. 그래서 이게 느낌은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김대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전남 지역이 아예 없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 똑같은 마음. 정책이란 것이 이렇게 어떤 과제를 낼 때는 디테일하게 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만 살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까 냈지 않았는가 구체성이 믿고.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면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나는 이거 보고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되게 만드는 사람들 누구예요? 결국은 전라남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들과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련된 부처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거죠. 지난번 광주 시민하고 전남 도민 그 원탁 토론 보셨잖아요. 예. 자꾸 대통령이 묻는 건 그거예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봐.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막 당위성만 이야기해. 그 그래서 훌륭하신 당위성은 분들이. 됐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전라남 도지사가 그러죠. 그 현장에서 그래. 자, 우리 전라남도 제일 필요한 것은 전라남도 의대입니다. 그 현장에서 만약에 한마디라도 했다면 되게 아쉬운 거죠. 예, 아니 그 한마디를 못했으니까 해야죠 이제.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놨잖아요. 공공병원 혁신 확충과 지역별 과목별 의료 공급 격차 해소는 그렇구나. 우리 지역에 전남에 의대가 없는 문제를 대통령이 신설하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해서 예. 강하게 푸시하고 밀어붙여야죠. 그렇죠. 그것이 정치력이고 행정력이고 이것을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에 맞게끔 예. 해석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실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을 열어두는- 채워주길 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런 정책인데 그럼 전라남도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다음에 위치 이런 문제는 그럼 전라남도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저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제가 아까- 지금 듣기로도 창원이나 인천광역시전은요 보건소장이 있죠. 보건소장하고 필요하면 그 부지사급 바로 도지사 밑에 예. 광역시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보건복지와 교육부 상주하듯이 해요. 그럼 전라남도도 멀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나무라지만 가야 되는 하자고 거죠. 하자고 아니 만듭시다. 실제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거요. 국립의대 맞아요. 문제, 네. 의과대학 문제는 쉬운 일 여수뿐만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곳에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를
반박자 빠르게 한다면 우리는 한 두세 박자 더 빨리 더 달리. 빠르게. 예.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말씀하신 이미 것처럼 뭐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하고 의대를 신설을 조건으로 통합을 약속한 아주 좋은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라남도 또는 뭐 순천 뭐 목포 뭐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예. 지역이 지원할 거냐 이런 구조로 될 테니 국립부대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죠. 예. 그래서 뭐 어제 일단 환영의 입장도 낸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인천, 뭐 경남, 전북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각기 이제 다 우리 지역에 드디어 공공의대가 생기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그 경쟁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의사정원 확대 논의 관련된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조금 그 해결되는 과정에서 그 전남 뭐 공공의대나 이런 부분들은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랄지 또는 뭐 없는 지역이랄지 그래서 우선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된 뭔가 그다음에 의정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이 그림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넘어야 할 큰 산이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의료계의 네, 반발이 가장 큰 산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이제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공약 과정 속에서도 이제 의과대학 문제보다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말로도 같이 그런 것 가는 거 같아요. 아닌가. 최고 정점은 의과대학 신설이고 예. 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된 부속병원이 필요한 건데 요거 가지고 이제 의사 내하고 이제 의정 갈등이 이제 생긴 바람에 갈등을 계속 이제 뭐랄까 긁는 것보다는 좀 우회적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근데 궁극적으로 저는 의과대학 문제는 전남을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이 한 두세 군데는 솔직히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되는 거고 국립대가 없다면 사립을 통해서라도 물론 이제 인근에 사립대학이 있다면 좋지만 대체적으로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서 지역의 의료 완결적 체계를 만들어낸 것은 대통령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것을 좀 더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좀 디테일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 실제로 의과대학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하고 광역 단위가 좀 더 디테일하게 논의와 협의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지역 단위 도민들하고 예.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거의 뭐 보건복지부, 교육부하고 매일같이 매주마다 이게 뭐 귀찮을 정도로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또 필요하면 광역시도지사 협의회라든가 대통령하고 또 간담회가 분기별로 있어요. 예. 이때 좀 도지사가 진행 과정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모질한 부분을 대통령한테 책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좀 공이 물론 대통령이 의료계의 반발을 뛰어넘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전남도 내에서도 큰 공이 넘어온 것 같아요.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잘 이제 풀어나가야 할지.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의정 갈등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일단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논의를 해가다가 논의가 좀 중단됐었고 정권이 교체됐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의사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갈등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 전남대 의대나 예를 들어서 전남 지역 뭐 공공의대가 됐든 국립의대가 됐든 그런 논의들이 이 갈등 안에 사실은 거의 뭐 이렇게 묻혀버리다시피 한 어떤 지역 과제가 이런 어떤 갈등 문제에 확 묻혀버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합의 사례를 좀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득한 건 설득하고 또는 그 의지를 보여줄 땐 의지를 보여주는 것 좀 필요하고 전라남도는 어쨌든지 간에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대 문제 좀 짚어봤고 이제 여순 사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순 사건 관련해서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여순 사건은 진화위가 아닌 특별법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게 좀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여순 사건은 사실상 특별법이기 때문에요. 네. 진화위의 내용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나가도 돼요. 하지만 예.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적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애초에 여순 사건 이야기가 공개되기 전부터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여순 사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특별 사건으로 조사 사업을 별도로 했었고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여순 컸죠. 사건을 일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들이 여순 사건 특별법 이후에 특별위원회로 중요한 토대가 되었어요. 자료를 넘겨라라고 계속 네.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공식 입장과 내용을 밝히면서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을 표현했기 때문에 진실과외에는 여순 사건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적인 과거사 영역 속에서 국민들의 일반 희생과 헌신 속에서 나왔던 이런 아픔들을 학문적으로 실제적 조사를 통해서 넓게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특별법에 의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상과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영역들은 별도로 빠져나와서 여순 사건 특별법처럼 별도로 나가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이 과거사 관련해 가지고 제주 4.3, 여순 11구, 그다음 광주가 이 진상 규명이랄지 이런 문제와 관련된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이전에는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그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근데 이제 뭐냐면 여순 사건 특별법은 그 조사 기간이랄지 한시적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일정 부분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뭐 어떤 그 제주 4.3 특별법처럼 배부상 관련된 문제라 이 법률안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기타 그것과 좀 무관하게 예순 사건의 뭐 희생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선절 과정을 떠나서 진화위 3기 진화위를 설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이 역사 왜곡 문제랄지 역사의 문제를 좀 들추겠다는 아주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위의 여순 특별법과 여순 사건이 들어갈 거냐 말까 이건 지금 현재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여순 사건 특별법이 어떻게 하면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을 현실에 맞추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일 먼저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가 일단 빨리 구성이 돼야 되고 지금 근데 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한 뉴라이트 중심의 위원이다 보니까 지금 21일인가 지금 소위원회가 열리는데도 소위원회가 7명이 열리는데 그 5명이 뉴라이트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박종길 소장님이나 임성무원 그 여순 위원이 지금 그 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위원회의 구성부터 다시 바꾸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그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순천에 왔을 때 기자회견 때문에 지금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활동이 끝났습니다. 빨리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그 구성하고 그다음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내년 3, 4월까지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멈춰서 있을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순 사건 특별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순 사건 특별법을 여순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복잡한 구조나 단일한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 특별법에 대한 전면 그 개정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지금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고 진화위와 관련된 3기 진화위 설립했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어쨌든 진화위, 여수 11구, 제주 4.3, 뭐 광주 5.18 모두가 다 그 과거사와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 안에 놓여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 안에 있는 관계성들을 같이 연대하고 그런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권한을 좀 많이 강화해주면 좋겠어요. 진화이든 특별위원회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기후 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계획 또한 빠져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저 기후 이야기 한참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근데 아직 이게 정부도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이 아니라요. 부처 간에 어떻게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통상자원부 영역과 환경부에서 양쪽 기후와 에너지를 빼가지고 제3의 섹터에 새로 부서를 만들지 아니면 환경부의 산자부에 있는 에너지 영역을 환경부로 갖다 붙여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 전체로 변화시킬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자기 방향이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대체적으로 당사자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환경부를 좀 키워서 기후에너지부로 가야 되지 않냐 하지만 우리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주의자들은 이거 반대하는 거거든요. 환경부의 고유한 기능, 규제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이 없애고 산업진흥의 역할로 가버릴 거다. 왜냐하면 한전이라든가 한수원 이런 모두 발전소가 환경부로 와버리거든요. 뭐 이래서 결국은 환경부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식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지에 대한 방향이 없는데 전라남도는 기후에너지부 부청사를 전라남도로 하자 나주로 하자 나오니 이제 위에서는 웃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정책 필요성은 좀 인정되겠지만 부처 신설하는 것은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다음에 어쨌든 이재명 정부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산해서 탈탄소 확장해 가자고 하는
어떤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이 과정이 정책이 빠진 게 아니라 기후 에너지 부에 대한 과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그 말 그대로 어떤 그 국가의 탄소 중립이랄지 에너지 관련된 뭐 로드맵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된다고 하면 에너지 부가 아니더라도 기후 에너지청, 기후 에너지 본부 이런 방식으로 한 개씩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국가가 전반적으로 이 기후 에너지와 관련된 그 기후 위기에 걸맞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예. 꼭 그 다행히 들어 있어서 기후 에너지부 신설 문제는 좀 후순위 과제로 좀 돈 것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그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 5년의 로드맵에 대해서 내용들 좀 짚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깊이 들여다볼 문제들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김석 YMCA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